당신은 해고입니다. 이번 달 월급도 보류하겠습니다. 하은은 관리자 발밑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일해서 번 돈만이라도 달라고 애원했다. 응급실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살려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직원증을 빼앗기고 유니폼까지 벗은 채 호텔 뒷문으로 쫓겨났다. 그때 하은의 주머니에 남아있던 돈은 단 2,000원 뿐이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위장이 자주 아픈 늙은 청소부를 위해 죽을 끓였다. 하은은 죽이 담긴 도시락과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작은 소스병을 그 할머니의 손에 쥐어주고 떠났다. 그날 밤 청소부 할머니는 그 소스병을 열었다. 그리고 단 한 방울을 맛본 순간 그대로 굳어버렸다.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탁자 위로 떨어졌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이 아버지의 응급 소식을 기다리며 절망에 빠져있던 병원 앞에 수십 대의 검은색 메르세데스 마이바흐가 갑자기 멈춰섰다. 도대체 그 청소부 할머니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가난한 여성 셰프가 가진 작은 소스 한 병이 왜 그녀를 직접 병원까지 찾아오게 만든 것일까?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늘 평안과 따뜻함 그리고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은은 24살의 실습 셰프였다. 그녀는 미래 호텔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었다. 하은은 매일 새벽 5시면 오래된 시장 뒤편의 작은 집에서 눈을 떴다. 출근하기 전 그녀는 아버지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시간별로 나누고 옷을 입는 것까지 도와야 했다. 아버지 한동철은 한때 동네에서 꽤 유명했던 요리사였다. 하지만 지금은 파킨슨병과 심장병을 함께 앓고 있었다. 그날 아침 동철은 식탁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셔츠의 마지막 단추를 채우려 하고 있었다.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단추와 단추구멍은 말을 듣지 않는 손가락 사이에서 자꾸만 엇나갔다. 하은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단추를 대신 채워주었다. 아빠, 그냥 제가 할게요. 동철은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며 쓸쓸하게 웃었다. 예전엔 양파 한 바구니도 안 보고 썰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단추 하나도 내 손으로 못 채우는구나. 하은은 그 말 속에 묻은 쓰라림을 못 들은 척했다. 그녀는 국을 다시 데우고 약을 옆에 놓은 뒤 제 시간에 꼭 챙겨 먹으라고 당부했다. 병이 들기 전 동철은 시장 입구에 작은 식당을 운영했다. 화려한 식당은 아니었다. 낡은 나무 탁자가 몇 개 놓여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점심시간만 되면 손님들이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렸다. 사람들은 평범하지만 깊은 맛이 나는 음식 때문에 그곳을 찾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것은 동철이 직접 조절해 만든 여러 가지 소스였다. 그는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계절과 그날의 식재료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맛을 만들어냈다. 하은은 아버지의 주방에서 자랐다. 어릴 때부터 동철은 딸에게 향과 맛으로 양념을 구분하는 법을 가르쳤다. 어떤 날은 하은의 눈을 가린 채 볶은 참깨, 된장, 쌀식초, 멸치 육수를 차례로 코앞에 가져다 대고 맞춰보라고 했다. 하은이 틀려도 그는 혼내지 않았다. 그저 다시 해보라고 말할 뿐이었다. 오늘 양파가 내일 양파처럼 똑같이 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레시피만 믿지 마라. 네가 직접 맡고 직접 맛봐야 음식이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어. 동철은 늘 말했다. 좋은 요리사는 많은 레시피를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눈앞의 재료를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그 가르침 덕분에 하은은 일찍부터 양념과 소스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다. 그녀는 서울의 유명한 조리학교에도 합격했다. 교수들은 하은의 미각이 섬세하고 젊은 학생에게서는 보기 힘든 균형 감각이 있다고 평가했다. 동철은 딸이 자신보다 훨씬 훌륭한 요리사가 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하은이 학교를 다니던 중 동철의 병이 갑자기 악화되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안전하게 칼을 잡을 수 없을 만큼 떨렸고 심장병 때문에 오래 서서 요리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가족의 식당은 결국 문을 닫아야 했다. 입원과 검사, 약값이 이어지면서 모아둔 돈은 빠르게 바닥났다. 하은은 조용히 휴학을 신청했다. 남은 학비 전부를 아버지의 병원비로 냈지만 차마 그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동철이 학교 생활을 물을 때마다 그녀는 그저 웃었다.
저 미래 호텔에서 장기 실습 프로그램에 들어갔어요. 큰 주방에서 일하면 학교보다 더 많이 배울 수 있대요. 동철은 딸의 말을 믿었다. 그는 하은이 자신의 치료를 멈추지 않게 하려고 꿈을 잠시 접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여러 번의 지원 끝에 하은은 미래 호텔 레스토랑의 실습 셰프로 채용되었다.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그녀는 마침내 아버지의 치료비를 벌면서도 주방을 떠나지 않을 길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이름은 실습 셰프였지만 하은은 거의 요리를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 채소를 다듬고 양파를 까고 창고를 정리해야 했다. 레스토랑이 손님을 받기 시작하면 설거지 구역과 식재료 창고, 쓰레기 처리장 사이를 쉼없이 뛰어다녔다. 하루가 끝나 다른 셰프들이 옷을 갈아입고 퇴근한 뒤에도 하은은 커다란 냄비를 씻고 바닥을 닦고 팔이 저릴 만큼 무거운 식재료 상자를 옮겨야 했다. 하은을 직접 맡은 사람은 최유라였다. 유라는 오래 일한 여성 셰프였지만 성격이 날카롭고 실습생을 자빌꾼처럼 여겼다. 하은이 레스토랑에 들어온 첫날부터 유라는 일부러 그녀를 메인 주방 가까이에 오지 못하게 했다. 실습생은 실습생 일이나 해. 학교 좀 다녔다고 고급 식재료에 손댈 수 있을 거라 착각하지 마. 채소가 잘못 보관되어 시들면 유라는 하은이 확인하지 않았다고 몰아붙였다. 음식이 늦게 나가면 실습생이 재료 준비를 오래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번은 하은이 막 주방 바닥을 닦아 놓았을 때 유라가 그녀 앞에서 일부러 소스 한 그릇을 바닥에 쏟았다. 다시 닦아. 하은은 유라의 발밑으로 퍼지는 소스를 바라보았지만 대꾸하지 않았다. 조용히 걸레를 가져와 허리를 숙이고 바닥을 닦았다. 하은이 자신이 괴롭힘 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 일을 잃으면 아버지의 약값도 끊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이다. 실습생 월급은 원래부터 아주 적었다. 집세와 병원비, 약값을 내고 나면 하은에게 남는 것은 거의 없었다. 많은 밤 그녀의 유일한 식사는 편의점 마감 시간에 할인해서 파는 삼각김밥 하나였다. 그래도 하은은 요리 연습을 포기하지 않았다. 레스토랑이 문을 닫은 뒤 그녀는 버려질 채소 자투리, 생선뼈, 새우머리, 접시에 올리기에는 모양이 좋지 않은 고기 조각들을 얻어왔다. 남들이 버리려던 재료로 육수를 내고 냄새를 잡는 법을 연구하고 새로운 소스를 조절해 보았다. 그녀의 앞치마 주머니에는 늘 작은 유리병 하나가 들어 있었다. 아버지가 물려준 소스였다. 하은은 그것을 손님에게 나가는 음식에 마음대로 쓴 적은 없었다. 그저 아주 조금 맛본 뒤 그 풍미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식을 만들어 가려고 했다. 어느 날 밤 나이든 보조 셰프 한 명이 하은이 버려진 생선뼈로 맑은 육수를 끓여내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한 숟가락 맛본 뒤 놀라 물었다. 정말 실습생 맞아요? 하은은 미소 지었다. 지금은요. 다른 보조 셰프들도 조금씩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하은이 맡은 자리보다 훨씬 좋은 기술과 미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작은 인정들은 하은에게 희망이 되었다. 하지만 유라에게는 불쾌함만 더해주었다. 누군가 하은을 칭찬할 때마다 유라는 일을 더 많이 맡기거나 핑계를 대며 그녀를 메인 주방에서 밀어냈다. 매일 밤 하은은 어깨가 쑤신 채 집으로 돌아왔다. 손목과 팔에는 작은 화상 자국이 점점 늘어났다. 어느 날 동철은 딸의 손에 새로 생긴 붉은 상처를 보았다. 호텔 일이 많이 힘드니? 하은은 급히 소매를 끌어내렸다. 아니에요, 아빠. 다들 저한테 잘해주세요. 그녀는 애써 웃었다. 며칠 지나면 저한테 메인 요리도 맡길지 몰라요. 동철은 딸을 오래 바라보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하은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딸이 자신을 짐처럼 느끼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것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동철이 복용하던 심장약이 예전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다음 달부터는 새 약으로 바꾸고 검사 횟수도 늘려야 했다. 예상 비용은 지금의 거의 2배였다. 하은은 휴대전화 화면 앞에 멍하니 앉아 통장에 남은 적은 잔액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의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미래 호텔과 정식 계약을 맺어야 했다. 그날 오후
하은이 막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을 때 레스토랑 매니저가 주방으로 한 노년의 여성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녀의 이름은 김복순이었다. 복순은 새로 배정된 임시 청소원이었고 주방구역 청소를 맡게 되었다. 작은 체구에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고 걸음도 다소 느렸다. 유라는 그녀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다. 이 연세에 여기 속도를 따라올 수는 있겠어요? 복순은 조용히 고개만 숙였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때 하은은 전혀 알지 못했다. 방금 주방 안으로 들어온 이 늙은 청소부가 앞으로 자신이 당하는 모든 불공정을 지켜보게 될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평범해 보였던 이 만남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을 열어줄 것이라는 것도. 노년의 여자는 주방 사람들의 날카로운 시선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저는 새로 온 임시 청소원 김복순입니다. 아직 느리고 서툽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거친 두 손은 바닥 청소기 손잡이를 꽉 잡고 있었다. 마치 이런 최신 장비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보였다. 유라는 팔짱을 끼고 비웃었다. 가르쳐 달라고요? 여기는 5성급 호텔이에요. 노인복지관이 아니라고요. 몇몇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바쁜 척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하은은 복순의 낡은 신발 뒤축이 달아있는 것을 보고 조용히 다가갔다. 할머니, 먼저 이 버튼을 누르시고요. 손잡이는 조금 낮게 잡으세요. 너무 세우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춰요. 유라가 곧바로 소리쳤다. 하나은, 창고 정리는 다 끝냈길래 남의 일에 신경 쓸 시간이 있어? 잠깐 알려드린 것뿐입니다. 그럼 끝까지 알려드려. 뒤쪽 복도도 두 사람한테 맡길 테니까 깨끗하지 않으면 둘 다 남아서 다시 해. 하은은 조용히 대답했다. 네, 아무도 알지 못했다. 유라에게 멸시당하고 있는 그 늙은 청소부가 사실은 미래그룹의 창립회장 문혜숙이라는 것을. 그녀는 작은 식당에서 시작해 지금의 그룹을 만든 사람이었다. 음식의 품질에는 매우 엄격했지만 말단 직원들 앞에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근 혜숙은 여러 통의 익명 고발장을 받았다. 레스토랑의 식재료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 계약직 직원들이 강제로 초과 근무를 한다. 관리자가 권력을 이용해 아랫사람을 짓누른다. 하지만 감사팀이 내려갈 때마다 장부는 깨끗했고 창고는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으며 직원들은 하나같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혜숙은 누군가 미리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녀는 청소부로 변장했다. 김복순이라는 이름을 쓰고 누구도 회장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곳으로 직접 들어온 것이다. 첫날 오전만 지나도 그녀는 자기 책상 위에 올라오던 모든 보고서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았다. 복순이 냉장창고 근처를 깨끗이 닦아놓자 유라는 일부러 더러운 물통을 기울였다. 물이 바닥 위로 길게 흘러내렸다. 청소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더러운데 월급을 받겠다고요? 복순은 물통이 아직 유라의 손에 들려있는 것을 보았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다시 닦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복순은 식판을 들고 주방 직원 휴게실로 들어가려 했다. 유라가 곧바로 문 앞을 막았다. 청소원은 지하 휴게실에서 먹어요. 그런데 오늘 거기가 공사 중이라고 해서. 할머니 옷에서 약품 냄새가 나요. 여기 앉으면 다른 사람들이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복순은 말없이 돌아섰다. 하은은 자기 식판에 담긴 적은 양의 밥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따라갔다. 하은은 비상계단 옆 플라스틱 상자에 앉아 한 손으로 배를 감싸고 있는 복순을 발견했다. 아침도 못 드셨어요? 위장이 안 좋아서요. 찬밥을 먹으면 또 아플까봐. 하은은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다. 남은 쌀 한 줌과 버려지려던 애호박 조각을 가져왔다. 깨끗이 씻고 잘게 썬 뒤 부드러운 죽으로 끓였다. 하은이 죽을 가져오자 복순은 놀란 눈으로 물었다. 혼나는 게 무섭지 않아요? 저는 혼나는데 익숙해요. 그럼 아가씨 밥은요? 하은은 죽을 반으로 나누며 살짝 웃었다. 혼자 먹으면 맛없잖아요. 복순은 숟가락을 쥔 채 어린 여자가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시켜 먹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알고 친절한 척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보았다. 하지만 하은은 복순이 그저 가난하고 나이든 청소부이며
자신에게 아무것도 보답해 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날 오후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들던 복순의 손이 금속 모서리에 베었다. 유라는 흘끗 보고 차갑게 말했다. 피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손님이 보면 책임은 할머니가 지는 겁니다. 하은은 급히 복순을 구석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화상 연고와 밴드를 꺼냈다. 조금만 참으세요. 복순은 하은의 손에 남은 오래된 화상 자국들을 바라보았다. 아가씨도 자주 다쳐요? 주방에서 일하면 다들 그래요. 아직 어린데 왜 이렇게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하은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다. 아버지가 아프세요. 제가 할머니께 돈을 드릴 수도 없고 일자리를 바꿔 드릴 수도 없지만 적어도 배고픈 상태로 일하시게 하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요. 복수는 붕대가 감긴 손을 조용히 움켜쥐었다. 그 뒤 며칠 동안 복수는 유라가 하은에게 이미 끝낸 일을 다시 시키고 계약직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좋은 식재료에 손대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또한 레스토랑 매니저 박성진도 보았다. 그는 손님 앞에서는 늘 정중하게 웃었지만 부하 직원들에게는 차갑고 무심했다. 그 모든 일을 지나치면서도 단 한 번도 개입하지 않았다. 해숙은 그 자리에서 정체를 밝힐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지금 본 것은 괴롭힘에 불과했다. 고발장 뒤에는 식재료와 장부 문제가 더 있었다. 너무 빨리 움직이면 배후에 있는 자들이 흔적을 모두 지워버릴 것이다. 그날 오후 레스토랑에 긴급한 소식이 전해졌다. 유명한 음식 블로거가 방금 예약을 했고 30분 안에 도착한다는 것이었다. 예약한 사람은 강민석이었다. 그는 팔로워가 100만 명이 넘는 유명 음식 블로거였다. 까다롭고 직설적이며 절대 숨은 광고를 받지 않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불과 몇 달 전에도 강남의 유명 레스토랑 하나가 민석의 혹평 이후 손님을 거의 절반이나 잃었다. 그는 그곳 음식에 대해 보기에는 예쁘지만 가격만큼의 가치는 없다고 공개적으로 평가했었다. 매니저 박성진은 이마에 땀을 계속 닦았다. 왜 아무도 미리 보고하지 않았어? 예약 직원이 고개를 숙였다. 다른 이름으로 예약했습니다. 입장하신 뒤에야 알아봤습니다. 최유라는 곧바로 셰프 스카프를 고쳐매고 앞으로 나섰다. 매니저님, 걱정하지 마세요. 메인 요리는 제가 맡겠습니다. 그녀는 들뜬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강민석이 칭찬글 하나만 올리면 자신의 이름이 수십만 명에게 알려질 수 있었다. 유라는 창고에서 가장 비싼 은대구를 골랐다. 배와 발효장을 섞은 소스를 곁들이기로 했다. 또 얇게 썬 채소를 꽃 모양으로 배열해 일부러 화려하게 장식했다. 하은은 손질구역에서 채소를 다듬으며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유라가 생선을 팬 위에 올리는 순간 하은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생선 배 쪽 막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다. 팬 온도는 너무 높았다. 겉은 빠르게 그을리는데 속살은 고르게 익을 시간이 없었다. 배 소스는 너무 오래 졸여져 단맛이 진해졌고 생선 향을 완전히 덮어버렸다. 하은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배님, 배 쪽에 아직 냄새가 남아 있습니다. 쌀술이랑 생강으로 조금 더 손질하는 게. 유라가 댐 돌아보았다. 누가 끼어들래? 저는 그냥 요리가. 내일이나 해. 양파 까는 실습생이 나한테 생선 굽는 법을 가르치겠다는 거야? 하은은 결국 입을 다물었다. 요리는 손님에게 나갔다. 강민석은 작은 조각을 잘라 코끝에 가져가 향을 맡고 나서야 입에 넣었다. 몇 초 뒤 그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서빙 직원이 불안하게 물었다. 손님, 음식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민석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냅킨으로 입가를 닦고 화려하게 장식된 생선 요리를 바라보았다. 재료는 좋은데 처리가 너무 거칩니다. 생선에서는 냄새가 남고 소스는 너무 달아서 살맛을 느낄 수가 없군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더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식이 주방으로 전해지자 성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석이 지금 바로 글을 올리면 레스토랑 매출은 분명 타격을 입을 것이다. 유라 씨, 당장 다시 만들어. 유라는 당황했다.
하지만 이미 테이블에 나갔습니다. 다시 만들어도 최소 20분은 걸려요. 당신이 담당했잖아. 방법이 없다는 거야? 유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은은 손질대 위에 남은 생선을 바라보다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다. 매니저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유라가 곧바로 날카롭게 소리쳤다. 너 미쳤어? 이건 직원 식사가 아니야. 남은 재료로 네가 실험할 자리가 아니라고. 하은은 유라를 보지 않았다. 성진에게 똑바로 말했다. 문제는 생선 자체가 아닙니다. 냄새는 막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아서 나는 겁니다. 소스도 단맛을 약한 산미로 낮추고 마지막에 짠맛을 조금 더하면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성진은 시계를 보았다. 그리고 식당 쪽을 돌아보았다. 얼마나 걸려? 10분이면 됩니다. 유라가 코웃음을 쳤다. 실습생이 내 요리를 10분 만에 고치겠다고? 성진은 이를 악물었다. 그만, 다른 방법이 없어. 그는 하은을 가리켰다. 10분 주겠다. 하지만 실패하면 전부 내 책임이야. 호텔이 실습생 하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곧바로 남아있던 막을 제거하고 아주 적은 양의 쌀술과 생강으로 냄새를 잡았다. 그리고 팬 온도를 낮췄다. 유라처럼 빠르게 겉만 익히는 대신 껍질부터 천천히 조여가며 속살의 부드러움을 살렸다. 소스를 만들 차례가 되자 하은은 앞치마 주머니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소스를 그릇에 몇 방울만 떨어뜨렸다. 거기에 생선 육수와 쌀식초, 약간의 무즙을 더했다. 그것은 동철의 요리를 그대로 베낀 것이 아니었다. 하은은 아버지의 말을 기억했다. 재료를 레시피에 억지로 맞추지 마라. 레시피를 바꾸어 재료를 존중해야 해. 그래서 그녀는 작은 주방에서 익숙하게 쓰던 소스를 호텔의 고급 은대구에 어울리도록 새롭게 조절했다. 새 요리는 강민석이 막 자리를 뜨려던 순간에 도착했다. 레스토랑의 사과입니다. 한 번만 더 맛봐 주십시오. 민석은 다시 앉을 생각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접시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향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는 한 조각을 맛보았다. 이번에는 포크를 바로 내려놓지 않았다. 두 번째 조각을 먹고 숟가락으로 소스를 떠서 맛보았다. 이 요리를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진이 급히 밖으로 나와 미소를 지었다. 저희 주방팀 전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민석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두 요리는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성진은 끝까지 하은의 이름을 피했다. 고객님 의견을 듣고 팀 전체가 함께 조정했습니다. 민석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가 올린 리뷰 하나로 미래호텔 레스토랑은 SNS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그는 첫 번째 요리는 실망스러웠지만 대체 요리는 균형 잡히고 진정성 있는 맛이었으며 고급 레스토랑에서 흔히 보이는 과시적인 스타일과는 전혀 달랐다고 썼다. 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었다. 미래 호텔 주방 어딘가에 아직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젊은 셰프가 숨어 있다. 다음 날 여러 손님이 전화를 걸어 그 젊은 셰프의 요리를 예약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하은을 냄비나 씻는 사람으로 보던 보조 셰프들의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라는 감사하지 않았다. 그녀는 하은을 냉장 창고로 끌고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기분 좋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내 요리가 실패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부러 나선 거잖아. 사람들이 네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길 바란 거지? 저는 손님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유라가 가까이 다가왔다. 똑똑히 기억해. 넌 아직 실습생이야. 요리 하나 구했다고 내 머리 위로 올라설 수 있을 거라 착각하지 마.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뒤 그녀의 재능은 다시 한번 주방 전체를 구했다. 100명이 넘는 기업 연회가 있던 날 메인 셰프가 서빙 직전 손을 깊게 베었다. 보조 셰프들은 당황했다. 어떤 사람은 요리 순서를 틀렸고 어떤 사람은 오븐 확인을 잊었다. 하은은 곧바로 준비표를 집어들었다. 미진 언니는 전체 계속 맡아주세요. 준호 오빠는 오븐 안 생선 3판 확인해주세요. 고기는 아직 팬에 올리지 마세요.
지금 익히면 나갈 때 식습니다. 한 보조 셰프가 망설였다. 그런데 네가 지시할 권한이 있어? 하은은 시계를 보았다. 지금 여기서 권한을 따지고 있으면 손님 100명이 기다리게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말에 따랐다. 하은은 요리가 나가는 순서를 다시 정리하고 각자의 능력에 맞게 일을 나누고 마지막 소스까지 직접 확인했다. 덕분에 연애는 단 3분만 늦어졌고 손님 중 누구도 주방에 위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며칠 뒤 그녀는 또 한 번 큰 사고를 막았다. 나이든 손님의 메뉴에 잣기름이 들어가 있었는데 예약 정보에는 그 손님이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다고 적혀 있었다. 하은은 서빙 직원이 접시를 들고 나가기 직전 그것을 낚아챘다. 유라가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또 뭐 하는 거야? 8번 테이블 손님, 잣 알레르기 있습니다. 유라는 순간 굳어버렸다. 그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손님은 병원에 실려갈 수 있었다. 그날 이후 하은을 무시하던 직원들도 육수에 문제가 생기거나 준비 일정이 꼬이면 먼저 그녀에게 의견을 묻기 시작했다. 그들은 하은이 요리를 잘할 뿐 아니라 관찰력이 뛰어나고 모두가 당황한 순간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복수는 복도 끝에서 그 모든 일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하은이 그저 불쌍하게 참고만 사는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은에게는 진짜 재능이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언제나 손님의 안전과 주방의 책임을 자기 이익보다 먼저 생각한다는 점이었다. 그때부터 유라가 하은을 바라보는 눈빛도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는 실습생을 향한 멸시가 아니었다. 자기 자리를 빼앗을지도 모를 경쟁자를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월요일 아침 직원 게시판에 미래그룹 직인이 찍힌 공지가 붙었다. 호텔 산하 레스토랑 간 젊은 셰프 경연대회가 공식적으로 열린다는 내용이었다. 우승자는 3천만 원의 상금과 정식 계약 그리고 부주방장이 될 기회를 받게 된다. 하은은 그 문구 앞에서 그대로 굳어버렸다. 3천만 원. 그 돈이면 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하은의 뒤에서 유라도 그 공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유라에게 3천만 원은 그토록 갖고 싶어하던 비싼 명품 가방을 사기에 딱 충분한 돈이었다. 하은은 공지문을 몇 번이고 읽었다. 하지만 참가 조건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에 떠올랐던 희망은 곧 꺼져버렸다. 참가 자격은 정식 계약을 맺은 셰프 또는 미래호텔 계열에서 최소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졌다. 하은은 그저 실습생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손질 구역으로 돌아가 짓눌린 채소 줄기들을 하나씩 골라냈다. 자신이 얼마나 낮은 자리에 있는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밀려드는 허탈함을 막을 수는 없었다. 옆에 있던 보조 셰프가 그녀의 표정을 보고 말했다. 강민석 블로거 요리도 네가 살렸고 지난번 연애도 네가 정리했잖아. 네가 못 나가면 이 대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 다른 직원도 말했다. 우리가 추천서 써줄 수 있어. 규정에 특별 심사 조항이 있잖아. 하은이 고개를 들었다. 정말요? 예전에는 하은과 같은 주방에 서는 것조차 꺼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둘 추천서에 서명했다. 그들은 하은이 위기를 해결한 일, 알레르기 식재료를 발견한 일, 레스토랑이 큰 손해를 입는 것을 막아준 일들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며칠 뒤 대회 운영팀에는 강민석의 전문 평가서도 도착했다. 그는 자신에게 생선 요리를 다시 만들어준 사람이 실습생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적었다. 또한 운영팀에 다시는 그 젊은 셰프의 이름을 숨기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 추천들 덕분에 하은은 특별 참가 명단에 오를 수 있었다. 공식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인쇄된 것을 본 순간 그녀의 손이 떨렸다. 당장 아버지에게 전화하고 싶었다. 하지만 결국 하은은 휴대전화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말해버리면 동철은 희망을 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실패하면 그는 또다시 자신 때문에 딸이 학교를 그만두고 일하러 나가고 모든 미래를 이 대회에 걸었다고 자책할 것이다. 그날 저녁 하은은 아버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받으러 병원에 갔다. 동철의 치료를 맡은 이재호 의사는 신중한 사람이었다. 그는 헛된 희망을 주지 않았고
상태를 분명하게 설명했다. 그는 진료 기록을 하은 앞에 내려놓았다. 현재 약으로는 심장 통증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으면 수술까지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은은 의자 끝을 꽉 움켜쥐었다.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의사가 말한 금액을 듣고 그녀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외 상금 전부에 가까운 금액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은은 편의점 앞에 서서 은행 앱을 열었다. 화면에 뜬 적은 잔액을 바라보았다. 몇 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병원비를 제때 낼 수 없었다. 3천만 원은 이제 상금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남은 시간이 되었다. 그날부터 하은은 매일 근무가 끝난 뒤 대회 요리를 연습하기 시작했다. 아직 쓸 수 있는 식재료를 모으고 여러 조리법을 시도하고 온도와 짠맛, 향의 작은 변화까지 모두 기록했다. 그녀는 동철이 가르쳐준 기술을 바탕으로 요리를 만들었다. 하지만 연습을 거듭할수록 자신의 음식이 아버지의 음식과 너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밤 하은이 집에 돌아왔을 때 동철은 아직 잠들지 않고 있었다. 그는 오래된 부엌에 앉아 딸이 소스병을 열고 한 방울씩 맛보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엇을 준비하는 거냐? 하은은 놀라 몸을 굳혔다. 그냥 호텔에서 보는 테스트예요. 동철은 잉크 자국으로 가득한 레시피 노트를 바라보았다. 너는 지금 아빠 음식을 만들려고 하고 있구나. 하은은 고개를 숙였다. 아빠처럼 만들면 실패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동철은 떨리는 손을 천천히 노트 위에 올렸다. 아빠처럼만 만들면 너는 좋은 모방자가 될 수는 있어. 하지만 영원히 하나은은 될 수 없다. 하은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저는 뭘 만들어야 해요? 네가 살아온 것을 요리해라. 동철은 화상 자국으로 가득한 딸의 손을 가리켰다. 너는 이 부엌에서 배웠고 사람들이 좋은 재료를 만지게 해주지 않는 자리에서 버텼고 버려질 채소로도 음식을 만들어냈다. 내 인생에는 아빠가 겪어보지 못한 맛들이 있어. 그는 지친 미소를 지었다. 아빠의 꿈을 그대로 지키려고 애쓰지 마라. 그것을 네 꿈으로 바꿔라. 그 말 때문에 하은은 밤새 잠들지 못했다. 하은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연습하고 있던 그 시각, 유라는 호텔 근처 술집에 앉아 휴대전화로 한정판 명품 가방을 보고 있었다. 대회에서 이기면 바로 이거 살 거야. 유라는 눈을 빛내며 말했다.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릴 거야.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한테 내가 부주방장이 됐다는 걸 보여줘야지. 유라의 맞은편에는 박성진이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단순한 동료 사이를 넘어선 상태였다. 성진은 유라에게 유리한 근무표를 자주 짜주었고 유라는 너무 많은 질문을 하지 않은 채 그가 요구하는 식재료 검수 서류에 서명해 주었다. 성진이 유라의 잔에 술을 따랐다. 부주방장 자리는 원래 내 거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하은이 평가를 너무 잘 받고 있어. 그 애는 실습생일 뿐이야. 유라가 잔을 3개 내려놓았다. 바로 실습생이라서 더 문제야. 그 애가 이기면 다들 내가 냄비나 씻던 애한테 졌다고 할 거 아니야. 성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 역시 하은이 부주방장 자리에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 직책을 가지면 창고, 거래 명세서, 품질 보고서에 접근할 수 있다. 유라는 그의 지시에 익숙했지만 하은은 너무 꼼꼼했고 잘못된 일을 못 본 척할 줄 몰랐다. 다음 날부터 하은의 근무표가 계속 바뀌기 시작했다. 그녀는 새벽 근무에 들어갔다가 밤 근무까지 이어서 해야 했다. 다른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도 창고 재고를 확인하고 손질 구역을 정리하고 추가로 도구를 씻어야 했다. 하은이 연습을 위해 주방을 쓰게 해달라고 할 때마다 유라는 핑계를 댔다. 주방은 이미 소독 끝났어. 재료가 부족해. 실습생은 근무 후에 장비를 마음대로 켤 수 없어. 어떤 밤에는 모두가 퇴근할 때까지 복도에서 기다렸다가 집의 작은 부엌에서 몰래 요리를 연습해야 했다. 잠은 3시간도 채 자지 못했다. 그래도 다음 날 아침이면 하은은 어김없이 제 시간에 나타났다. 복수는 하은의 짙어진 눈밑을 보고 조용히 물었다. 그 대회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하은은 미소 지었다. 아버지가 치료받을 수 있게 해줄지도 몰라요.
복수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하나의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자신이 세운 그룹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곳인지 직접 끝까지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 그날 아침 창고 담당 직원이 아이가 입원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결근했다. 최유라는 입고 확인서를 하은 앞에 툭 던졌다. 네가 내려가서 새로 들어온 물건 받아 수량만 확인하고 빨리 서명해. 납품업체 기다리게 하지 말고. 하은은 아직 날이 완전히 밝기도 전에 창고로 내려갔다. 냉동 탑차 문이 열리자 식재료 상자들이 쉴 새 없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상자 라벨에는 미래 호텔 특별 메뉴에 쓰이는 최고급 한우, 항공 직송 수입 해산물, 유기농 채소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첫 번째 고기 조각을 들어 올린 순간 하은은 미간을 찌푸렸다. 평소 들어오던 고기보다 무게감이 가벼웠다. 고기 색은 어두웠고 표면은 힘없이 물러 있었다. 손가락으로 눌러보자 움푹 들어간 자리가 한참이 지나도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 순간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라벨만 믿지 마라. 좋은 고기는 셰프의 손에 대답을 해. 하은은 이어서 해산물 상자를 열었다. 새우에는 고르지 않은 얼음막이 붙어 있었고 머리 부분은 검게 변해 있었다. 껍질도 투명함을 잃고 탁했다. 분명 한번 해동했다가 다시 얼린 흔적이었다. 그런데도 계산서에는 당일 항공으로 들어온 신선한 해산물이라고 적혀 있었다. 창고 구석에서는 포장지만 새로 갈아 씌운 채소 상자들도 발견됐다. 고급 납품업체 라벨 아래에는 값싼 도매시장 이름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하은은 곧바로 상자 하나하나를 입고표와 대조했다. 실제 수량은 서류에 적힌 것보다 적었다. 더 심각한 것은 결제 금액이었다. 실제 가치보다 3배, 심지어 4배나 비싼 가격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마침 지나가던 보조 셰프 한 명이 하은이 너무 오래 확인하는 것을 보고 팔을 잡아당겼다. 하은아, 이 일에 끼어들지 마. 하지만 식재료에 문제가 있어요. 이걸 손님에게 쓰면. 입고 관리는 박 매니저님이랑 유라 선배 권한이야. 너는 실습생이잖아. 오래 일하고 싶으면 모르는 게 나아. 하지만 하은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처음부터 비리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레스토랑이 납품업체에게 속고 있다고 생각했다. 성진은 아직 모를지도 모른다고 믿었다. 하은은 고기 샘플을 조금 덜어내고 남아있던 옛 라벨을 사진으로 찍었다. 계산서도 한 장 복사해 곧장 관리자 사무실로 가져갔다. 박성진은 서류를 훑어보는 순간 얼굴이 잠깐 굳어졌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그는 미소를 지었다. 네가 이걸 발견했다고? 네. 이 물건은 사용을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산물은 재냉동 흔적이 있고 손님 안전과 음식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진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꼼꼼하군. 이건 내가 직접 조사하지. 그는 손을 내밀어 하은이 가져온 서류와 샘플을 모두 받아갔다.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지? 창고 앞을 지나가던 보조 셰프 한 명뿐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계산서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성진은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다. 좋아. 당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납품업체가 눈치채면 증거를 지울 수도 있어. 하은은 그의 말을 믿었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왔다. 문이 닫히자마자 성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곧바로 유라를 불렀다. 유라는 계산서, 사본을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애가 어디까지 안 거야? 문제를 일으키기에는 충분해. 그 값싼 납품업체는 성진의 사촌형 명의로 되어 있었다. 그들은 수년 동안 질 낮은 고기와 해산물을 들여와 포장을 바꾸고 가격을 부풀린 뒤 차액을 나눠 가졌다. 유라는 품질 확인 서류에 서명하는 담당자였다. 그녀의 서명 덕분에 모든 서류가 정상적인 것처럼 꾸며졌다. 그 애를 다른 부서로 보내. 성진이 말했다. 대회 끝나면 내가 계약을 끊을 방법을 찾지. 유라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보내면 언제든 돌아와서 고발할 수 있어요. 아예 어떤 레스토랑도 그 애를 받아주지 못하게 만들어야 해요. 성진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뭘 하려는 거야? 유라는 하은이 늘 가지고 다니던 작은 소스병을 떠올렸다.
그 애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걸 그 애를 죄인으로 만드는 증거로 바꾸면 돼요. 두 사람은 대회 하루 전날 일을 벌이기로 했다. 하은이 식품위생사고에 휘말리기만 하면 참가 자격은 즉시 취소된다. 요리사로서의 평판도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대회 전날 아침 레스토랑에 뜻밖의 요청이 들어왔다. 또 다른 유명 음식 블로거가 이름 없는 젊은 셰프에 대한 글을 읽고 직접 미래 호텔을 찾아온 것이다. 그는 단 한 가지를 요구했다. 하나은 셰프가 직접 준비한 요리를 먹고 싶습니다. 유라는 주방 카운터 뒤에 서서 앞치마 주머니 속 작은 약병을 꽉 움켜쥐었다. 덫은 마침내 첫 번째 손님을 찾았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손님은 오태국이었다. 그는 날카로운 혹평과 수많은 팔로워로 유명한 음식 블로거였다. 미래 호텔 레스토랑에 이름 없는 젊은 셰프가 있다는 글을 읽고 직접 확인하겠다며 나타난 것이다. 하나은 셰프가 직접 준비한 요리를 먹고 싶습니다. 그 요구에 박성진은 공개적으로 거절할 수 없었다. 만약 막아섰다가는 태국이 레스토랑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의심할 것이 분명했다. 성진은 어쩔 수 없이 억지 미소를 지었다. 물론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하은은 긴장되면서도 기뻤다. 대회는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진짜 까다로운 손님 앞에서 자신의 요리를 마지막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몰랐다. 하은은 오리고기를 골랐다. 특유의 잡내를 꼼꼼하게 잡고 너무 강하지 않은 온도에서 천천히 팬에 익혔다. 태국이 단맛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대회용으로 준비하던 소스보다 훨씬 가볍게 조절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작은 소스병을 꺼냈다. 새로 만든 소스에 아주 조금만 더했다. 몇 번이고 맛을 본 뒤 손님에게 나갈 분량만 작은 그릇에 따로 담았다. 원래 소스병은 그대로 조리대 위에 놓여 있었다. 하은이 막 요리를 마무리하려는 순간 성진이 다가왔다. 디저트 창고에 밤크림이 부족하대. 당장 내려가서 가져와. 하은이 놀라 그를 보았다. 하지만 이 요리가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재료 한 통만 가져오면 되잖아. 유라가 봐줄 거야. 하은은 접시를 한번 바라본 뒤 어쩔 수 없이 주방을 나갔다. 그녀의 모습이 문 너머로 사라지자마자 유라가 다가왔다. 그녀는 재빨리 주변을 살핀 뒤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작은 약병을 꺼냈다. 유라는 원래 소스병에는 손대지 않았다. 여러 사람이 먹고 문제가 생기면 일이 통제 불가능해질 수 있었다. 대신 태국에게 나갈 소스를 따로 담아둔 작은 그릇에 강한 설사약을 몇 방울 떨어뜨렸다. 그리고 깨끗한 숟가락으로 조용히 저었다. 그때 보조 셰프 미진이 지나가다 그 장면을 보았다. 하지만 도구 선반의 시야가 가려져 유라가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는 보지 못했다. 유라는 곧바로 서빙 직원에게 소리쳤다. 요리 끝났어. 식기 전에 빨리 가져가. 하지만 하은이가 아직 안 돌아왔는데요. 내가 여기 책임자야. 빨리 나가. 하은이 돌아왔을 때 접시는 이미 손님 테이블로 나간 뒤였다. 태국은 오리고기를 한 조각 잘라 소스에 찍은 뒤 천천히 맛보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기가 부드럽고 마르지 않았군요. 소스는 깊이가 있지만 재료를 누르지 않습니다. 이 요리를 만든 사람은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네요. 그 평가가 주방으로 전해지자 하은은 마음이 조금 놓였다. 적어도 대회 전날 자신의 요리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20분도 지나지 않아 식당 쪽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렸다. 태국은 배를 움켜쥔 채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가득했다. 그는 심한 복통에 몸을 구부리고 계속 구역질을 하다가 거의 의자에서 쓰러질 뻔했다. 구급차가 급히 호출되었다. 레스토랑에서 식사한 다른 손님들은 아무 문제도 없었다. 오직 태국만이 따로 담긴 그 소스를 먹었다. 미래 호텔에서 식사한 유명 블로거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다. 레스토랑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고 위생 문제를 걱정한 손님들이 예약을 취소하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태국은 성진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분노를 쏟아냈다. 어떤 변명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내 음식을 직접 만든 사람은 반드시 해고하십시오. 성진이 전화를 끊기도 전에
유라가 모두가 듣는 앞에서 먼저 입을 열었다. 하은이가 집에서 가져온 소스를 마음대로 썼어요. 그 소스는 호텔 검사를 받은 적도 없는 겁니다. 하은은 얼어붙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그 소스를 여러 번 맛봤습니다. 예전에 생선 요리에도 아주 조금 썼지만 아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유라는 차갑게 대답했다. 보관을 잘못했을 수도 있지. 아니면 대회 때문에 너무 초조해서 신고하지 않은 뭔가를 더 넣었거나. 성진은 곧바로 원래 소스병과 남아있던 소스 그릇, 그리고 조리 도구들을 모두 압수했다. 식품안전 담당 직원 한 명이 즉시 검사를 맡기자고 했지만 성진은 막아섰다. 아무도 건드리지 마. 공식 결정이 나기 전까지 현장을 보존해야 해. 사실 그는 모든 증거를 자기 손 안에 쥐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은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원래 소스병과 손님에게 나간 소스를 따로 검사해 주세요. 태국 씨가 먹은 분량에만 문제가 있다면 제가 자리를 비운 뒤 누군가 손댔다는 뜻입니다. 성진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금 동료가 널 함정에 빠뜨렸다고 말하는 건가? 소문은 빠르게 호텔 전체로 퍼졌다. 실습생 하나은이 허가받지 않은 자가 제조 소스를 사용했다. 실습생 하나은 때문에 VIP 손님이 병원에 실려갔다. 실습생 하나은은 곧 대회에서 제외될 것이다. 단 하루 만에 아버지를 살릴 기회 앞에 서 있던 어린 셰프는 깊은 벼랑 끝으로 밀려났다. 긴급 회의는 그날 밤 주방 직원 휴게실에서 열렸다. 박성진은 테이블 맨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이미 작성된 회의록이 놓여 있었다. 하은의 소스병과 남아있던 소스 그릇은 플라스틱 박스 안에 담겨 옆에 놓여 있었지만 누구도 확인할 수 없었다. 하은이 들어오자마자 성진은 차갑게 선언했다. 오태국 씨를 병원에 실려가게 만든 음식은 한하은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료도 그녀가 준비했고 소스도 그녀가 외부에서 직접 가져왔습니다. 이 사실에 반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은은 두 손을 꽉 움켜쥐었다. 하지만 저는 음식이 나가기 전에 조리구역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누구든 그 소스 그릇에 손댈 수 있었습니다. 성진은 곧바로 잘라 말했다. 요리를 만든 사람은 너야. 동료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마. 근무표와 창고 출입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매니저님 지시로 재료를 가지러 갔다는 게 시스템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럴 필요 없어. 그는 누가 음식을 빨리 내보내라고 지시했는지 서빙 직원에게 묻지도 않았다. 유라가 왜 그 시간 조리 구역에 있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대신 성진은 직원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물었다. 하은이 직접 요리한 것 맞습니까? 네. 소스병도 하은이 집에서 가져온 것 맞습니까? 네. 그럼 최종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그의 질문은 진실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미 정해놓은 결론을 모두의 입으로 반복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보조 셰프 미지는 하은이 나간 뒤 유라가 소스 그릇 곁에 서 있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려 했다. 매니저님, 하은이가 나갔을 때 제가 본 게. 유라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미진을 바라보았다. 그 차가운 눈빛에 미진은 자신의 계약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어머니는 병원에 누워 있었고 두 아이의 학비도 아직 필요했다. 성진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직원은 근무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곧 계약이 끝나는 분들은 말하기 전에 잘 생각하세요. 미진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하은은 방안을 둘러보았다. 한때 연애를 구해달라고 그녀에게 부탁했던 사람들, 재능이 있다고 칭찬했던 사람들, 그들 모두가 이제는 그녀의 눈을 피하고 있었다. 유라는 한숨을 쉬며 마치 마음 아픈 사람처럼 말했다. 저는 하은에게 개인 소스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회에서 너무 이기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선배님은 그런 말을 한 적 없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 유라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나는 너를 키워주고 싶었어. 그런데 네가 손님의 안전까지 무시하면서 스스로를 증명하려 할 줄은 몰랐다.
성진은 곧바로 종이 한 장을 하은 앞으로 밀었다. 관리팀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대회 참가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종이에는 실습 계약 해지 결정이 적혀 있었다. 사유는 식품위생 규정의 중대한 위반, 승인되지 않은 식재료 사용, 그리고 호텔 명예훼손이었다. 하은이 끝까지 읽기도 전에 성진이 다시 말했다. 오태국 씨 치료비와 취소된 예약으로 인한 손해도 당신이 책임져야 할 겁니다. 하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원래 소스병과 그릇에 남은 소스를 검사해 주세요. 원래 병에 약이 없다면 제가 나간 뒤 누군가 손댔다는 증거가 됩니다. 성진은 팔짱을 꼈다. 손님은 요리한 사람을 해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레스토랑은 명예를 지켜야지. 당신 변명을 듣느라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인생 전체가 걸린 일입니다. 아직 젊잖아.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해. 하은은 목이 막힌 웃음을 흘렸다. 교훈. 그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빚과 아버지를 치료할 기회의 상실과 더 이상 어떤 주방도 받아주지 않는 낙인이 될 수 있었다. 성진은 몸을 앞으로 숙이고 낮은 목소리로 협박했다. 계속 반발하면 위반 보고서를 미래호텔 계열 레스토랑 전체와 셰프협회에 보낼 겁니다. 그때는 미래뿐 아니라 서울의 고급 주방 어디에도 네 자리는 없을 거야. 방 한쪽에서 유라는 고개를 숙인 채 웃음을 감췄다. 하은은 제거되었다. 부주방장 자리는 거의 그녀의 것이었다. 그날 밤 유라는 몰래 찍어두었던 하은의 연습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하은이 대회에 가져가려던 요리와 비슷한 구성, 비슷한 질감, 비슷한 소스를 가진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문 밖에서 복수는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성진이 어떻게 진술을 왜곡하고 직원들을 협박하며 증거 검사를 일부러 막는지 똑똑히 들었다. 이것은 더 이상 위기 대응 과정의 실수가 아니었다. 계산된 숙청이었다. 해숙은 당장 문을 열고 들어가 자신의 정체를 밝힌 뒤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하지만 아직 누가 소스 그릇에 약을 넣었는지, 이 일이 값싼 식재료 비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너무 일찍 모습을 드러내면 성진과 유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장부를 깨끗이 지워버릴 것이다. 그녀는 조금 더 기다려야 했다. 하은은 해고 통지서를 들고 회의실 밖으로 나왔다. 손에 들린 종이는 땅에 떨어질 듯 떨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병원에서 걸려온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하은 씨 맞습니까? 아버님께서 집에서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이송되셨습니다. 심장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보호자분께서는 즉시 오셔야 합니다. 하은은 복도 한가운데에서 그대로 굳어버렸다. 단 하룻밤 사이에 그녀는 대회와 일자리, 명예를 모두 잃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하나뿐인 아버지마저 잃게 될지도 몰랐다. 전화가 끊기자마자 하은은 다시 회의실로 뛰어들어갔다. 박 매니저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성진은 회의록을 정리하다가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결정은 이미 끝났어. 또 무슨 할 말이 있지? 하은은 애써 목소리를 가라앉히려 했지만 숨은 이미 거칠게 흐트러져 있었다. 아버지가 방금 집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이웃분들이 병원으로 옮겨주셨고 의사 선생님이 심장 상태가 아주 위험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은행 앱을 열었다. 화면에 뜬 잔액은 검사 보증금조차 내기 어려울 만큼 적었다. 이번 달 월급과 직원 긴급 지원금이 하은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었다. 아직 대회에 나갈 수만 있다면 3천만 원을 받을 기회도 있었다. 하지만 불과 몇 분 전 성진은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하은은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지금 당장 제 무죄를 인정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소스병과 손님에게 나간 음식을 검사하게 해주세요. 적어도 제가 이번 달 일에서 번 월급만은 지급해주세요. 성진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당신은 지금 손해배상 책임 검토 대상입니다. 결론이 날 때까지 월급은 보류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병원에 계세요. 가정 사정이 고객에게 끼친 책임을 지워주지는 않습니다. 하은은 손에 쥔 해고 통지서를 내려다보았다.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자신에게는 돈도 대회 자격도 도움을 청할 곳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두 다리가 천천히 꺾였다. 모든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은은 차가운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매니저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부서졌다. 결정만 며칠 미뤄주세요. 조사에 협조하겠습니다. 정말 제 잘못이라면 책임도 지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월급까지 막지는 말아주세요. 그 돈이 없으면 아버지를 어떻게 살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은은 성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성진은 곧바로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아버지 병을 이용해서 나를 압박하지 마. 옆에 서 있던 유라가 낮게 웃었다. 병원비도 못 낼 만큼 가난하면서 부주방장을 꿈꿨다니. 그녀는 휴대전화를 열어 일부러 한정판 명품 가방 사진을 하은 앞에 들이밀었다. 나는 대회에서 이기면 이걸 살 거야. 누구는 성과를 누리려고 대회에 나가고 누구는 자기 것이 아닌 기적에 매달리려고 대회에 나가네. 하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배어 나올 만큼 세게 깨물었다. 성진은 경비 직원에게 손짓했다. 직원증과 유니폼 회수해 손님들 눈에 띄지 않게 뒷문으로 내보내. 함께 일했던 사람들 앞에서 하은은 목에 걸린 직원증을 빼앗겼다. 몇 달 동안 입었던 조리복도 벗어야 했다. 그 유니폼은 아무렇게나 비닐봉지 안에 구겨 넣어졌다.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다. 몇몇은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는 부끄러워 얼굴을 돌렸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은 그들이 나서서 진실을 말하게 만들 만큼 크지 않았다. 하은은 작은 짐가방을 안고 출구 쪽으로 뛰었다. 그러다 비상계단 앞을 지나던 순간 문득 복순이 아직 저녁을 먹지 못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복순은 끼니를 걸으면 위가 심하게 아프곤 했다. 하은은 걸음을 멈췄다. 몇 초 동안 망설이다가 그녀는 결국 직원 통로를 통해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남은 돈으로 작은 쌀 한 봉지를 사고 애호박을 넣어 부드러운 죽 한 통을 급히 끓였다. 복순은 복도를 닦고 있다가 하은을 보았다. 아가씨, 왜 아직 여기 있어요? 하은은 더러워진 무릎을 가방 뒤로 숨겼다. 곧 갈 거예요. 할머니가 저녁을 못 드신 게 생각나서 죽을 조금 끓였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소스병을 꺼내 복순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가지고 계세요. 죽에 한 방울만 넣어 드시면 돼요. 내일부터는 제가 여기 없어서 할머니한테 죽을 못 끓여 드릴지도 몰라요. 복순은 하은의 퉁퉁 부은 눈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하은은 억지로 웃었다. 할머니, 꼭 건강 챙기세요. 유라 선배가 너무 무거운 거 들게 하면 하지 마세요. 허리도 안 좋으시잖아요. 복순은 고개를 숙이다가 하은의 무릎에 묻은 먼지를 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이 아이가 방금 누군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그런데도 모욕을 당하고 직장을 잃고 아버지가 응급실에 누워있는 상황에서 하은은 늙은 청소부가 굶을까봐 다시 돌아온 것이다. 하은은 깊이 인사한 뒤 작은 짐가방 하나만 들고 밤에 호텔을 떠났다.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다. 내일 아버지 치료비를 어디서 구해야 할지 막막해하던 바로 그 순간 자신이 잃어버린 명예가 다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복수는 청소원 휴게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앞에는 하은이 두고 간 죽 도시락이 놓여 있었다. 죽은 조금 식어 있었지만 애호박과 갓 지은 쌀의 은은한 향은 아직 남아 있었다. 복수는 작은 소스병을 열어 숟가락 위에 한 방울 떨어뜨린 뒤 천천히 맛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그대로 멈췄다. 짠맛은 거칠지 않았다. 발효향은 부드러웠고 뒤에는 오래 끓인 채소에서 나오는 깊은 단맛이 있었다. 삼키고 나자 따뜻한 향이 혀끝에 오래 남았다. 복수는 눈을 감았다. 차가운 호텔 휴게실이 사라졌다. 그녀의 눈앞에는 30년 전 작은 식당 하나가 떠올랐다. 비가 새던 양철 지붕, 낡은 의자와 테이블, 칠이 벗겨진 나무 간판. 그때 그녀는 김복순이 아니었다. 그녀는 문혜숙이었다. 남편을 잃고 어린 자식을 홀로 키우며 망하기 직전에 식당 하나를 붙잡고 있던 가난한 과부였다. 혜숙의 식당에는 메뉴가 너무 많았다. 하지만 손님을 붙잡을 만큼 특별한 음식은 하나도 없었다. 사온 채소는 쓰기도 전에 자주 시들었고 생선뼈와 머리는 활용할 줄 몰라 버려졌다. 임대료와
아이, 학비, 납품업체 빚은 날마다 쌓여갔다. 어떤 밤에는 해숙이 주방에 앉아 남은 밥솥을 바라보며 내일 재료를 살 돈이 있을지조차 몰라 막막해했다. 바로 그때 젊은 요리사 한동철이 나타났다. 그때 동철은 일을 찾기 위해 잠시 그 동네에 머물고 있었다. 그는 말수가 적고 옷도 낡았지만 손놀림만큼은 놀라울 만큼 섬세했다. 처음 식당에 들어온 날 그는 월급부터 묻지 않았다. 그저 주방을 둘러본 뒤 말했다. 손님이 많지 않은 식당치고는 재료를 너무 많이 사고 계십니다. 해숙은 부끄러워했다. 메뉴가 적으면 손님이 안 올까 봐요. 동철은 고개를 저었다. 손님은 100가지 메뉴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오고 싶게 만드는 한 가지 음식을 원합니다. 그는 팔리지 않는 메뉴들을 과감히 줄이도록 도왔다. 값싸고 구하기 쉬운 재료로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메뉴만 남겼다. 생선뼈는 육수로 끓였고 남은 채소는 절이거나 반찬으로 만들었다. 모양이 좋지 않은 고기는 다져 양념과 섞어 새로운 음식으로 바꾸었다. 특히 동철은 늘 작은 소스병 하나를 가지고 왔다. 그는 요리할 때마다 그 소스를 조금씩 바꾸었다. 어떤 날은 생선 요리의 균형을 잡기 위해 산미를 더했고 어떤 날은 고기와 어울리도록 짠맛을 줄였다. 여러 번의 조절 끝에 그 소스는 식당만의 대표적인 맛이 되었다.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다. 하루 몇 테이블뿐이던 식당은 저녁마다 자리가 찼다. 이후 해숙은 두 번째 가게를 열었고 더 큰 레스토랑까지 만들었다. 그 해의 작은 식당이 바로 훗날 미래그룹의 첫 뿌리가 되었다. 하지만 동철은 계약서에 서명한 적도 없고 지분을 요구한 적도 없었다. 식당을 살린 음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해숙이 수익을 나누자고 했을 때도 그는 이렇게 말했을 뿐이었다. 저는 사장님이 다시 설 수 있게 조금 도왔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사장님이 직접 해내신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철의 집안에 일이 생겼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짧은 쪽지만 남기고 급히 동네를 떠났다. 해숙은 여러 해 동안 그를 찾아다녔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그룹이 점점 커진 뒤에도 그녀는 자신과 아이를 빈손에 절망해서 구해준 젊은 요리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그 맛이 하은의 소스병에서 다시 나타난 것이다. 해숙은 그날 밤 곧바로 회장실로 돌아갔다. 그녀는 가장 믿는 비서에게 한하은의 인사기록을 모두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1시간도 지나지 않아 가족 관계와 병원 기록이 그녀 앞에 놓였다. 아버지 이름 한동철, 과거 직업 요리사, 망원시장 근처 작은 식당 주인. 해숙은 병원 기록 속 쇠약해진 남자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눈가가 붉어졌다. 한때 그녀가 그룹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 지금은 파킨슨병과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 그에 따른 학업을 중단하고 낮은 임금을 받는 실습생으로 일하며 착취당하고 누명을 쓰고 미래라는 이름의 호텔 안에서 무릎까지 꿇었다. 해숙은 서류를 꽉 움켜쥐었다. 한하은 관련 자료 전부 즉시 보전하세요. 비서가 고개를 숙였다. 박성진과 최유라를 바로 직무정지시킬까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들이 흔적을 지우기 전에 모든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은이 남기고 간 소스병은 독립검사기관으로 보내졌다. 결과는 분명했다. 소스병 안에는 설사약도 유해 성분도 없었다. 반면 오태국에게 나갔던 음식의 남은 샘플에서는 아주 강한 설사약 성분이 검출되었다. 이는 이상 물질이 소스를 따로 덜어낸 뒤에만 들어갔다는 뜻이었다. 해숙은 근무표와 창고 출입 기록도 확인하게 했다. 시스템에는 음식이 손대진 바로 그 시간 하은이 성진의 지시로 재료를 가지러 창고에 내려가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유라는 조리구역에 있을 이유가 없었지만 그곳에 있었다. 보조 셰프 미지는 비공개로 불려왔다. 처음에 그녀는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해숙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진술 때문에 근무 시간이 줄거나 계약이 끊기는 일은 없을 겁니다. 미래그룹 회장의 이름으로 보장하겠습니다. 미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저는 유라 선배가 그 소스 그릇 옆에 서 있는 걸 봤습니다. 뭘 넣었는지는 정확히 보지 못했지만 하은이가 돌아오기 전에
유라 선배가 직접 서빙 직원에게 빨리 가져가라고 재촉했습니다. 조사는 식재료 창고로 확대되었다. 가격이 부풀려진 계산서들이 줄줄이 발견되었다. 값싼 납품업체는 성진의 친척 명의로 되어 있었다. 유라는 모든 식재료 입고 때마다 품질 확인 서류에 서명한 사람이었다. 호텔이 지급한 금액은 실제 가치보다 몇 배나 높았다. 해숙은 또 하은의 월급을 보류한 회의록, 직원들을 협박한 정황, 그리고 유라를 부주방장으로 올리기 위한 추천 서류까지 찾아냈다.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졌다. 하은은 가짜 식재료를 발견했기 때문에 제거되었다. 유라는 그녀의 명예를 무너뜨리기 위해 손님에게 약을 먹였다. 성진은 조사를 왜곡하고 증거를 틀어쥐고 고발자를 죄인으로 만들었다. 해숙은 모든 결과를 비밀로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대회는 그대로 진행하세요. 비서가 놀라 물었다. 회장님, 그들이 무대 위에 올라가 상을 받고 싶어 한다고요? 해숙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럼 올라가게 둬요. 자신들이 이겼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 제가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대회 당일 아침 검은색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한 대가 미래호텔을 떠났다. 차 안의 문혜숙은 더 이상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미래그룹 회장다운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옆에는 모든 증거가 담긴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차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하은이 응급실 밖에서 절망에 빠져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에게서 빼앗긴 명예가 곧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은은 응급실 밖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두 손에는 이제 절반 가까이 가벼워진 천 가방을 꼭 안고 있었다. 그녀는 낡은 노트북을 팔았다. 어머니가 남긴 귀걸이도 팔았고 조리학교에 다닐 때 쓰던 칼 세트까지 팔았다. 하지만 그렇게 모은 돈으로도 아버지의 긴급 심장 치료비를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유리창 너머로는 동철이 수액줄과 감시 장비 사이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모습만 보였다. 하은은 고개를 숙였다. 어쩌면 그녀의 셰프 인생은 정말로 끝난 것인지도 몰랐다. 내일 아침이면 시장에서 짐을 나르는 일을 찾거나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보조라도 해야 할 것이다. 아버지를 살릴 돈만 벌 수 있다면 이제 그녀에게 선택할 권리는 없었다. 바로 그때 검은색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한 대가 병원 현관 앞에 멈춰섰다. 차 문이 열렸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여자가 내렸다. 그 뒤에는 비서와 그룹 직원 2명이 따르고 있었다. 하은은 그녀를 한참 바라본 뒤에야 알아보았다. 할머니, 복순 할머니? 여자는 하은 앞에 멈춰섰다. 복순은 내가 청소부로 일할 때 쓴 이름이에요. 내 진짜 이름은 문혜숙, 미래그룹 회장입니다. 하은은 충격에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해숙은 그녀가 인사할 틈도 주지 않았다. 대신 화상 자국 투성이인 하은의 손을 꼭 붙잡았다. 30년 전 당신 아버지가 내 첫 식당을 살려주셨어요. 그는 내 주방을 다시 정리해주고 대표 메뉴를 만들어주고 지금의 미래를 세우는 바탕이 된 소스를 남겨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메어갔다. 나는 그분을 오랫동안 찾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보니 은인의 딸이 내 그룹 안에서 착취당하고 누명을 쓰고 무릎까지 꿇어야 했군요. 해숙은 고개를 숙였다. 하은 씨, 미안합니다. 하은은 급히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 했다. 회장님은 제게 잘못하신 게 없습니다. 윗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랫사람이 권력으로 누군가를 짓밟을 때 자신은 상관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해숙은 그녀에게 서류철을 건넸다. 원래 소스병에는 아무 약물도 없다는 검사 결과, 오태국에게 따로 나갔던 소스에는 강한 설사약이 들어있었다는 결과, 그리고 음식이 손대진 시간, 하은이 조리구역에 없었다는 창고 출입 기록까지 당신이 무죄라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하은은 서류철을 바라보았다. 입술이 떨렸다. 그럼 저는 다시 일할 수 있는 건가요? 나는 당신에게 자리를 내려주러 온 게 아닙니다. 해숙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빼앗긴 기회를 돌려주러 왔습니다. 대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돌아가서 스스로 명예를 되찾고 싶습니까? 하은은 응급실 쪽을 돌아보았다.
해숙은 그 망설임을 바로 알아차렸다. 아버지의 긴급치료비는 그룹 긴급지원기금에서 우선 지급했습니다. 원래 직원과 가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쓰라고 만든 기금인데 성진이 일부러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았더군요. 하은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돌아가겠습니다. 미래 호텔 레스토랑에서는 유라가 자신만만한 얼굴로 대회 테이블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요리는 하은이 연습하던 스케치와 거의 같은 구성을 하고 있었다. 채소는 원형으로 배열했고 고기는 가운데에 놓았으며 소스는 가느다란 선처럼 접시 위에 뿌려져 있었다. 하지만 유라가 베낀 것은 겉모습뿐이었다. 그녀는 왜 하은이 고기 종류마다 산미를 다르게 조절하는지 몰랐다. 왜 소스를 반드시 특정 순간에 더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다. 접시는 보기에는 화려했지만 단맛이 너무 무거웠고 향의 층은 서로 어울리지 못했다. 그럼에도 성진은 유라를 부주방장에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발표하려 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일부러 크게 말했다. 오늘 대회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교훈을 주었습니다. 재능은 규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책임감 없는 셰프 한 명은 고객을 위험하게 만들고 레스토랑 전체의 명예를 해칠 수 있습니다. 유라가 미소 지었다. 그녀는 성진이 전 직원 앞에서 하은을 나쁜 본보기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대회장 문이 열렸다. 해숙이 하은과 함께 안으로 들어왔다. 성진은 잠시 멈칫했지만 여전히 그녀를 청소부 복순이라고 생각하고는 곧바로 얼굴을 찌푸렸다. 누가 이 사람을 들여보냈어? 경비는 뭐 하고 있습니까? 유라도 차갑게 말했다. 할머니, 여긴 청소부가 들어올 곳이 아니에요. 당장 나가세요.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모든 임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 회장님께 인사드립니다. 유라의 미소가 그대로 굳었다. 성진은 들고 있던 마이크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해숙은 앞으로 걸어 나왔다. 우승자를 발표하기 전에 먼저 밝혀야 할 일이 있습니다. 대형 화면에 검사 결과가 떠올랐다. 하나은의 소스병에는 어떤 유해 성분도 없었습니다. 설사약은 오태국 씨에게 따로 덜어나간 소스 그릇에서만 발견되었습니다. 이어서 근무표와 창고 출입 기록이 화면에 나타났다. 음식이 손대진 시간, 하은은 박 매니저의 지시로 창고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리구역에 없었습니다. 미진이 앞으로 불려 나왔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최유라 셰프가 그 소스 그릇 옆에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은이가 돌아오기 전에 유라 셰프가 직접 서빙 직원에게 빨리 음식을 가져가라고 재촉했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는 그냥 요리를 확인했을 뿐이에요. 해숙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왜 당신 개인 보관함에서 발견된 설사약과 같은 성분이 그 소스에서 나왔을까요? 유라는 한 걸음 물러섰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해숙은 계속해서 입고 계산서, 옛 라벨 사진, 납품업체 자료를 공개했다. 값싼 납품업체는 성진의 친척 명의였다. 고기와 해산물, 채소의 가격은 여러 배로 부풀려져 있었다. 유라는 그 모든 입고분의 품질 확인서에 서명한 사람이었다. 박성진은 증거검사를 방해했고 직원을 협박했으며 하은의 월급을 보류했습니다. 또한 독극물 사건을 이용해 잘못을 발견한 사람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성진은 다급히 반박했다. 회장님, 저는 절차대로 위기를 처리했을 뿐입니다. 어떤 절차가 샘플 검사를 거부하게 합니까? 어떤 절차가 결론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 월급을 막게 합니까? 성진은 말문이 막혔다. 유라가 갑자기 그를 가리켰다. 저 사람이 시켰어요. 저는 박 매니저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성진이 고개를 돌려 소리쳤다. 입 다물어.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해숙은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건 나중에 경찰서에서 하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 대기하고 있던 감사팀과 보안팀이 안으로 들어왔다. 성진은 직무정지되었다. 유라는 대회 자격을 박탈당했고 식품위의 행위와 증거 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제야 해숙은 하은을 바라보았다. 하나은 씨, 당신의 참가 자격은 복원되었습니다. 하은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는 유라가 자신이 연습한 아이디어를 훔쳐 무대 위에 올려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자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요리 앞에서 떨고 있는 것도 보았다. 해숙이 조용히 말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요리를 보여주세요. 하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주방으로 들어갔다. 새로운 고급 식재료를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회 준비 과정에서 버려질 뻔한 채소 자투리, 모양이 고르지 않은 고기, 남은 생선뼈를 가져왔다. 사람들은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았다. 하은은 생선뼈로 맑은 육수를 냈다. 채소 자투리는 불에 살짝 그을려 단맛을 끌어냈다. 고기는 너무 센 불에 굽지 않고 천천히 익혀 질긴 부분까지 부드럽게 풀어냈다. 동철의 소스는 여전히 바탕이었다. 하지만 하은은 그 위에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더했다. 짠맛과 산미, 마지막에 남는 여운까지 모두 자신의 방식으로 조절했다. 그것은 아버지가 요리를 가르쳐주던 작은 부엌의 맛이었다. 남들이 버리려던 재료를 붙잡고 밤마다 연습하던 날들의 맛이었다. 그리고 셰프란 단지 예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재료를 존중하고 먹는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믿음의 맛이었다. 심사위원들이 한 숟가락씩 맛보자 대회장은 오랫동안 조용해졌다. 한 심사위원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화려한 요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요소가 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른 심사위원도 고개를 끄덕였다. 기술, 재료를 아끼는 능력, 그리고 맛의 균형을 이해하는 힘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하은은 자신의 실력으로 대회에서 우승했다. 그녀는 3천만 원의 상금과 평가 기간 후 부주방장이 될 기회를 받았다. 그것은 회장의 호의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의 요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 후 해숙은 한동철이 미래그룹의 초기 대표 메뉴를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30년 전 그가 만들어낸 가치에 걸맞은 수익을 돌려주었다. 이건 치료비도 아니고 적선도 아닙니다. 해숙이 말했다. 30년 전부터 한동철 씨에게 돌아갔어야 할 몫입니다. 동철은 치료를 받았고 건강은 조금씩 안정되었다. 그는 다시 주방에 온종일 서지는 못했지만 미래그룹의 초기 메뉴를 보존하는 명예 고문직을 받아들였다. 하은은 상금으로 아버지의 치료를 이어갔고 중단했던 조리 교육 과정도 다시 마무리했다. 정식으로 부주방장이 된 뒤 그녀는 실습생과 계약직 직원, 청소 노동자를 위한 규정을 바꾸었다. 누구도 함부로 월급을 보류당하지 않았다. 누구도 직급이 낮다는 이유로 목소리를 빼앗기지 않았다. 그리고 미래 호텔 주방 한쪽에는 작은 문구가 걸렸다. 좋은 요리는 재료를 버리지 않는다. 좋은 주방은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그 문구를 볼 때마다 하은은 자신이 가장 절망적인 밤에 한 늙은 청소부에게 건넸던 죽 한 그릇을 떠올렸다. 그 작은 죽 한 그릇이 30년 전의 은혜를 깨우고 한 사람의 명예와 한 가족의 삶을 다시 되찾아 줄 줄은 그때의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다.